그래도 다 같은 제자이자 우리 친구들이라 생각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24 충북 청소년 페인회 본선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박병준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2024년 충북 청소년 페임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센터장님의 대회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이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고요. 그리고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장을 맡고 5년째 과학문화거점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악이나 문학, 예술 이런 다른 분야들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는 통로들이 많이 있고 즐길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과학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그렇게 딱딱하고 공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즐기면서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 축제도 개최하고 강연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문화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충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즐기고 노는 날 음악회, 미술관 이런 데만 가지 말고 과학관도 좀 자발적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오늘 이 페임랩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페임랩 대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임랩 대회는 영국에서 해마다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각 나라에서 대표로 뽑힌 과학자들입니다. 현직 과학자들입니다. 현직 과학자들이 3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학문 분야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소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이제 우리는 충북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혼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연구해서 훌륭한 업적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이 그만큼 발전해 있고 혼자서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하는 일이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학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되실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페임랩 대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역량을 겨루는 이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선 대회 동영상을 쭉 올려주신 걸 보니까 올해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대회도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떨지 않고, 그죠?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100%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막 여기 와 보니까 마이크도 있고 이 넓은 공간에서 조명도 있고, 그죠?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런 자리에 설 일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대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의 좋은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전문위원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 분야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이봉형 교육연구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 충북대학교 성현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물리 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형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분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최배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 분야 청주고등학교 황민경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꿈나무들의 경연대회를 지켜보시면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점수가 다 다릅니다. 자, 먼저 발표 장소 활용 및 3분 이내 발표 분량을 지켰는가의 적절성에 10점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말과 몸동작 등 그리고 적극성을 보였는가 태도에 대한 점수가 10점이고요. 발표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전달하였는가의 이해도가 30점입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에 대한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였는가 창의성에 대한 점수 30점, 발표자의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소통 점수 10점, 과학문화 홍보 및 확산에 이바지하였는가에 대한 기대 성과의 10점에서 총 100점으로 점수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다 잘해줘야 돼요. 뭐 어느 한 분야만 잘하면 오늘 우승할 수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는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가 후원합니다. 충북 청소년 페임랩은 2020년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로 5년째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충북 지역 예선을 거쳐서 통과한 18명의 학생이 경연을 펼치는 본선 대회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친구들은 아까 연습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학교와 학년 그리고 이름 그리고 주제와 발표 동기를 먼저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을 울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울릴 거냐? 이렇게 울릴 겁니다. 친구들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 동안의 경연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친구들이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은 그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분 30초에 30초를 남겨놨다 알리는 벨이 한 번 더 울립니다. 그럼 이렇게 2번이 울리게 되면 3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으면 조금은 이제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벨소리는 3분 종료가 됐다는 벨소리가 울릴 거예요.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분간의 발표를 하는 동안 우리 시간 분배를 또 잘해야 되니까 잘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뭐 간단한 소품, 뭐 판넬, 보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나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잘 계산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등부부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나도. 너희들 때문에 나도 긴장한 것 같아요. 중등부 친구들부터 만나볼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중등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중등부구나.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가 끝나고 함께 할 텐데, 중등부 친구들 나오기 전에 깍지 끼고 이렇게 만세 한번 쭉 하세요.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몸이 풀려야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몸 풀고 올라와야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어깨 운동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중등부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중학교 1학년 강예린 친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네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나도 긴장이 돼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중학교 1학년 강예린입니다. 최근에 양자점에 관해서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 양자점이 의료나 에너지 분야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여겨서 이번에 양자점을 주제로 페잉랩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페잉랩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여러분 혹시 개똥벌레 아시나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갔던 캄캄한 시골에서 작지만 반짝반짝 환한 빛을 내며 우리에게 그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반딧불이라 불리는 곤충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딧불이보다 훨씬 더 작지만 더 강한 빛을 내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초미세 반도체 나노입자인 양자점입니다. 양자란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로 운동하는 입자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빛이죠. 퀀텀 닷이라고도 불리는 이 양자점은 초미세 반도체 나노 입자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물질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점은 다양한 형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와 크기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색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반도체에는 전압이나 열, 빛 등을 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바뀌거나 빛을 발광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은 반도체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자 하나가 그 에너지를 받고 원자에 묶여있는 상태인 가전자대에서 원자를 벗어난 상태인 전도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원자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받고 원자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전자가 벗어난 곳에는 구멍이 생기겠죠? 반도체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전자와 구멍이 움직일 공간이 제한되고 좁은 공간에 묶이게 되는데 이를 양자구속 효과라고 합니다. 이 양자구속 효과가 강해질수록 전자가 원자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를 흡수한 반도체 입자는 점점 더 큰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발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에너지가 클수록 보라색, 작을수록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크기를 조절하며 우리가 원하는 색을 내는 것이 바로 양자점의 원리입니다. 이런 양자점은 안정적이고 색 순도가 높으며 다양한 색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새로운 발광 소재로서 각종 디스플레이에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양자점을 이용하면 우리 몸에 암이 전이되는 과정이나 약물이 몸에 퍼지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하신가요? 양자점이 밝힌 우리의 과학 미래.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더 밝게 빛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린이의 첫 번째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중간에 벨소리가 울리니까 우리 예린이도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이어 나오는 친구들도 벨소리 들렸다고 해서 이렇게 막 놀라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광중학교 1학년 김호연 학생의 두 번째 모습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모습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강중학교 1학년 김호연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역학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양자점은 작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야로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점이란 수 나노미터의 작은 물질로 빛을 받으면 더 밝게 빛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같은 물질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점을 연구한 세 박사님의 연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점을 최초로 발견한 박사는 예키모프 박사인데 이 양자점은 유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브루스 박사는 양자점을 액체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 양자점의 크기에 따른 색깔과 에너지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점의 크기가 작으면 고에너지의 푸른색을 띠게 되고 양자점의 크기가 크면 저에너지의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앤디 박사는 양자점을 색깔대로 정제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양자점의 생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점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뜨거운 용매에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급속 냉각을 시키면 양자점 결정들이 생성되는데 그래서 서서히 가열을 하면 시간에 따라 양점의 크기와 색깔을 조절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점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양자점은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태양전지에서는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양자비트를 사용한 양자컴퓨터에도 양자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휴대폰, TV 등의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하고 밝은 색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세포나 조직을 시각화해서 의료 분야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각종 반도체 센서에서도 양자점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점은 이외에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상용화하기 어려운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중에서 특히 빛과 관련된 이미지 센서에서도 아직 상용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과학 꿈나무들이 아직 할 일이 많음을 느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연이 수고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호연이도 미소를 짓네요. 네, 잘했어요. 두 번째 모습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뭔가 소품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호연이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학생은 우리 충주 예성여 중에 3학년 박서린 학생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서린 학생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성여자중학교 3학년 박서린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아토초펄스인데요. 지금까지 겉으로만 추측하던 분자를 직접 열어 관찰한다면 물질의 생성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토초 기술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 전반에 대한 이해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흥미가 생겨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토초펄스란 무엇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아토란 10-18승, 즉 100경분의 1초를 나타내는 굉장히 짧은 단위입니다. 이러한 짧은 단위를 탐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물결을 일정하게 흔들릴 때를 말하는 결마진성입니다. 원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 빛을 쏘면 높은 곳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와 들어간 빛과 똑같은 빛을 만들어내는 유도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때 방출된 빛은 위상이 같아서 결마진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합니다. 주파수가 두세 배 되는 파동인 정상파에 해당되어야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진동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파장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진동이 어느 순간 딱 맞는 그때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상 제어 기술입니다. 왼쪽은 꼭대기가 다 맞을 때 순간적으로 펄스가 만들어지지만 오른쪽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전기장의 값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식으로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흔들리는 위상이 딱 맞아야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3 노벨 수상자 안느 릴리에는 비순차적 이중 이온화인 레이저를 원자에 쏴주면 광자가 튕겨나가는 광전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레이저 펄스가 진행되면 전기장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요 원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원자에서 또 다른 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제가 부메랑 2개 중 하나를 던졌더니 다시 돌아와 또 하나의 부메랑을 쳐서 부메랑 2개가 다시 날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아토초 펄스는 레이저장이 걸려 전자가 나갔다 돌아와서 높은 운동 에너지와 이온화 포텐셜을 가지고 원자에 흡수될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빛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가스에 넣어서 아토초 펄스를 만들고 하나는 변조하여 양자 간섭 효과를 보기 위해 레이저 펄스를 넣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MBS에 넣어 각각 위상이 맞는 MBS에 넣어 위상이 맞으면 모양 변화 세 번째 수상자인 프렌츠 크라우스는 여러 가지의 펄스 중 단일 아토초 하나의 펄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펄스폭과 파장이 같지만 절대 이상은 다르다는 걸 알아냅니다. 반주기마다 단일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을 써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토초 펄스는 암 치료제, 초정밀 외곽 수술, 신조세 개발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인 성과를 넘어 미래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린이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서린이 저는 중간에 깜짝 놀랐던 게 기억 안 나는 부분을 바로 넘어가는 모습 보고 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서린이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좀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함께 만나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괴산 북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박온유 학생이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누나, 우리 박온유 양의 대회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괴산 북중학교 3학년 박온유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아토초 펄스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혹은 이 시간을 느리게 흘러가도록 하여 이 순간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나 의미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특별할지 상상하곤 했는데요. 저의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이 아토초 펄스입니다. 이 기술은 숨겨져 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의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흘러가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초, 분, 시간 단위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이 1초를 100경으로 나눈다면 얼마나 짧은 시간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시간 단위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토초입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아토초 기준으로 지금의 1초는 약 7천억 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서 이 슈퍼히어로 플래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엄청난 속도로 달릴 때에는 주변 세상이 느리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아토초 펄스는 초고속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의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토초 펄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더 작은 단위로 측정하려는 노력은 나노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연구는 더 짧은 시간 단위로 들어가 피코초, 펜토초로 넘어갔고 드디어 21세기 초반 이 펜토초보다 더 짧은 시간 단위인 아토초 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토초 펄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토초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펜토초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펜토초 레이저는 아토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빛을 내보냅니다. 이 레이저를 아르곤이나 네온과 같이 특수한 기체에 집중시키면 전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고차 조합파가 생성됩니다. 고차 조합파는 입사된 레이저 빛의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진 빛을 말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여러 개 동시에 누르면 다양한 높이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펜토초 레이저 빛에 의해 다양한 주파수의 빛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차 조합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짧은 빛의 조각들을 모아서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토초 펄스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 내부의 전자가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를 위해서 펄스 시차 분석이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여러 개의 아토초 펄스를 시간 간격을 달리의 전자에 쏘아주고 전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이 아토초 펄스를 통해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어떻게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포착하는 아토초 펄스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양자 기술, 신소재 연구,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플래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초고속으로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보며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아토초 펄스 또한 인류에게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토초 펄스가 이끌어낼 거대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온유 학생의 5번째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 참가자입니다. 탄금중학교 3학년 우리 박준성 학생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준성이는 얼굴에 여유가 넘치는데요. 자, 우리 준성이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금중학교 3학년 박준성입니다. 저는 발표 주제로 양자점을 선택했는데요. 양자점이란 빛을 받으면 밝게 빛나는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들을 뜻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러한 미시세계와 같은 양자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이번 발표는 양자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에키모프 박사는 유리 속의 작은 여머구리 결정들이 빛을 받으면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밝게 빛나는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에너지의 푸른색을, 클수록 저에너지의 붉은색을 띠죠. 그런데 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크기, 즉 위치가 감소할수록 운동량, 즉 에너지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므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고에너지를 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 크기에 따른 색상 변화를 더 연구하다 보니 정확히는 밴드갭에 의하여 색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밴드갭이란 원자의 공유 결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래 불안정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 안정 궤도로 위치한 후 다시 불안정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를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밴드갭에 따른 색상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키모프 박사의 양자점은 유리, 즉 고체에 갇혀있는 형태의 양자점이라 연구에 큰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후 브루스 박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태양광 반응 촉매를 찾던 도중 황화카드뮴 결정이 태양빛과 반응하면 밝게 빛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에키모프 박사의 양자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양자점 형태로 제작되었죠. 하지만 아직 양자점을 상용화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색상별 정제와 오스말트 라이프닝인데요. 오스말트 라이프닝이란 원치 않는 결정화 현상으로 인해서 크기가 불균일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바웬디 박사죠. 핫 인젝션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핫 인젝션이란 기본적으로 300도 이상의 용매에 재료를 투입하여 급속 냉각시킨 뒤 다시 재가열하여 크기를 균일하게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급속 냉각 과정에서 재료들끼리는 뭉쳐 핵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발생하는 열은 핵과 재료들이 결합하며 크기를 조율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쓰이게 되죠. 하지만 급속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핵은 크기가 서로 달라서 다른 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옥텟 규칙, 즉 8전자 규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속 냉각 이후 핵이 성장할 때는 재료들이 항상 8의 배수로 달라붙어 성장하므로 크기가 작다면 빠르게, 크다면 천천히 성장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균일한 크기의 양자점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양자점을 과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 LCD와 다르게 얇은 두께의 발광층과 선명한 색감으로 인해 QLED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자점에 유기체를 코팅하여 독성을 줄인 뒤 암세포의 삽입, 절개 과정을 제외한 암세포의 위치 추적 또는 약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의료 분야에서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양자점의 중첩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양자 컴퓨팅 등 굉장한 활용도를 가졌는데요. 이러한 양자점, 앞으로 발전 우리 인류 성과들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번째 경연은 우리 탄금중학교 3학년 박준성 학생의 모습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3명의 참가자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 3명의 참가자 만나본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온건이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중등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연을 선보일 참가자는 우리 동성중학교에서 왔고요. 3학년 박채원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채원 학생의 경연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성중학교 3학년 박채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mRNA처럼 재미있는 과학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재빠른 방패가 되었던 mRNA. 여러분은 mRNA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RNA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중 mR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세포에 전달해준다는 의미에서 메신저 M이라는 이름이 붙은 메신저 RNA, mRNA입니다. 이런 mRNA가 최근 중요한 화두에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바로 이 mRNA를 활용한 백신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병원균을 무찌르기 위해 바이러스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항체라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기존의 백신은 이렇게 독성이 악화된 실제 바이러스를 주입해 몸속에서 항체의 생성을 유도한 뒤 나중에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항체의 경험을 떠올리며 재빠른 항체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mRNA 백신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슷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정보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 정보가 담고 있는 정보가 바로 mRNA입니다. 이렇게 mRNA 코드 정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슷한 부분을 만들게 함으로써 면역계가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mRNA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첫 번째, 실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없고 두 번째, 실제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세 번째, 돌연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서 주입하면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mRNA 백신의 개발은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다양한 질병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수한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무기를 얻은 셈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더 안전한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미있는 과학의 메신저 동성중학교 3학년 박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원 학생의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8번째 참가자, 우리 송절중학교 3학년 백민승 학생 함께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송절중학교 3학년 백민승입니다. 저는 오늘 양자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꽃놀이를 좋아하시나요? 현재 불꽃놀이는 다양한 빛을 내려면 칼륨, 나트륨 등 많은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고도 여러 색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자점 때문입니다. 양자점이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몇 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1나노미터는 1mm를 1000으로 나누고 또 1000으로 나눈 크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 양자점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밴드갭을 조정하면 됩니다. 전자는 원자핵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원자핵과 가까우면 가진 에너지가 낮고 안정하며 원자핵과 멀면 가진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들은 안정해지기 위해 다른 원자들과 결합합니다. 이때 원자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원자 하나만 있을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에너지 값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원자들이 결합하다 보면 에너지 값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띠가 바로 에너지 밴드이고 이 밴드의 에너지 차이를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원자에서 밴드갭 정도의 에너지를 쬐어주면 전자는 위준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된 준위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밴드갭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밴드갭은 결합하는 원자의 양, 즉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빛을 내려면 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은지 바인디 교수님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주의법을 만드셨습니다. 고온주의법의 원리는 입자의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입자는 작은 입자에 비해 같은 양의 원자가 붙어도 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입자의 크기는 점차 비슷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양자점은 기존보다 더욱 선명한 색을 낼 수 있어 다른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적외선과 열을 방출하는 것도 가능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런 잠재력을 드러낼 양자점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경연 송절중학교 3학년 백민승 학생이었습니다. 자, 9번째 참가자 기다리고 있네요. 세광중학교 1학년 한희준 학생의 경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광중학교 1학년 한희준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3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인 알렉세이 이키모프, 로이스 브루스, 그리고 모은지 바인디가 연구한 양자점에 대해 설명하려고 페임랩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그리고 수질 오염, 그리고 아직은 효율이 낮은 태양광 발전, 오늘 이런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줄 양자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자점은 크기가 수 나노미터에 불과한 양자 역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입니다. 수 나노미터라고 하면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1m라고 하면 새끼손가락의 길이를 1나노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길이죠. 이 작은 양자점에 빛이나 전기를 가하면 특정 색의 빛이 방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색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양자점은 마법의 물감입니다.
보통 하나의 물감은 하나의 색만 쓸 수 있지만 양자점 물감은 얼만큼 물감을 짜느냐에 따라 나오는 색이 달라집니다. 큰 양자점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빛을 점점 작아질수록 푸른색 계열의 빛을 방출합니다. 즉, 우리는 양자점의 크기를 조절해 원하는 색과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색이 바뀌는 것은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양자점에서는 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이렇게 큰 양자점에서는 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빛의 마술사 양자점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높은 밝기를 유지하면서 뛰어난 색상 재현 품질을 제공하고 전력도 줄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습니다. 또 효율성을 높여줄 태양 전지도 있습니다. 또 기존 형광 염료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밝고 선명한 빛을 내는 양자점은 생체 이미징 기술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특징은 암이나 염증 같은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특정 파장을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약물 전달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꼭 만나게 될 꿈의 소재, 나노 크기 양자점이 지구 크기의 변화를 가져올 그날만을 기다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광중학교 1학년 우리 한희준 친구의 경연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아까 못다한 우리 온건이를 다시 무대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더 힘내서 본인이 준비한 모든 것 다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나온 우리 온건이에게 큰 힘이 좀 되어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중학교 2학년 박온건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양자점입니다. 저는 평소에 영화를 즐겨보는 편인데요. 선명한 영상을 보면 저도 그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색감을 주는 비밀은 바로 양자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양자점이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적용돼 많은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자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서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해양 생물들을 보고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가 준비한 이 두 개의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A는 LED, B는 QLED로 나온 바다의 모습입니다. 무슨 차이를 느끼셨나요? 더 선명한 색감을 가진 B 화면은 마치 현실을 보는 것 같죠? 이 차이의 비밀은 바로 Q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실 같은 색감을 보여주는 QLED 화면에서 Q는 퀀텀 닷, 바로 양자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양자점이 LED에 적용되면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자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양자점은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반도체 입자입니다. 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을 10만 등분했을 때 크기로 매우 작은데 물질이 나노 크기만큼 작아지면 독특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물질로 금이 있는데요. 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란색을 띠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나노 세계로 간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금 입자의 크기를 줄여 20나노미터가 됐을 때는 빨간색, 5나노미터일 때는 초록색, 3나노미터일 때는 파란색을 띱니다. 이렇게 나노세계에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색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태양계 행성처럼 특정 궤도에 존재하고 궤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 원자들이 모이면 결정을 이루는데 결정의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과 가질 수 없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이 에너지 차이를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전자들이 이 밴드갭을 이동할 때 에너지 차이에 따라 빛의 색이 결정되는데요. 보통은 원자를 바꿔야 색이 변하지만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밴드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나노 상태에서 입자의 크기만 변화시켜도 원하는 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점 기술을 LED와 합침으로 보다 더 다양한 색감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빛은 사실 태양이 내는 빛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점 기술을 LED에 결합하면 더 넓은 범위의 빛을 활용하여 더욱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선명한 색을 보는 것을 넘어 빛의 영역을 확장시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크게 늘려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이에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양자점 기술을 적용하면 더 생동감 있고 사실감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건이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서는 본인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등부 경연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9명의 참가자들이 또 나와서 본인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좀 발휘했는데요. 우리 중등부 9명 친구들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표정이 안 보이실 텐데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중간중간 미소 짓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마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등부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두 분을 대표로 우리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찬 교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땠는지 네, 한번 심사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 학생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발표하면 저도 편하게 듣고 긴장하면 심사위원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자, 아토초 펄스하고 양자점하고 mRNA 세 개 다 작년 노벨상 수상 업적이죠. 다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고 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소도구들을 도입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발표를 해준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장소가 넓고 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발표를 못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기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발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찬 교수님의 말씀 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 황민경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페임랩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는데 오늘 중학생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고 진짜 중학생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창의적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도 많이 소화하고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정말 기대하겠다. 이러한 정도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도 더 나은 모습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또 고민되실 거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등부 참가자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중학생들보다는 조금은 더 또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중학생들도 물론 잘했지만 아마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선배다 보니까 아마 좀 내용도 다를 거고 다른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고등부 선배들의 모습 보면서 뭐 배울 점이 있으면 잘 배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고등부는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최선을 다해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연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원고등학교 2학년 김동준 학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토초 펄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충원고등학교 2학년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는 가장 짧은 시간은 나노초였는데 그 나노초라는 시간보다 더 짧은 아토초를 이용한 것이 저에게 흥미롭게 느껴져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말 빠르게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아토초입니다. 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로 환산하자면 0.00000000 무려 0이 18개나 있고서야 1이 있는 정말 있는지조차 모르는 짧은 시간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번쩍이는 말 그대로 순간적인 빛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바로 아토초 펄스입니다. 그렇다면 아토초 펄스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아토초 펄스는 마치 연속 촬영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연속 촬영한다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아토초 펄스도 이와 같습니다. 단위만 조금 다를 뿐이죠. 단위가 얼마나 다르냐면 곤충의 움직임, 보다 더 작은 단위로 먼지의 움직임, 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인 사람이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움직임, 무려 전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이것이 움직이는 걸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토초 펄스를 통해 이는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는 연속 촬영술로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을 만들었죠. 이후에는 찰스 타운스와 고든 굴트가 1950년대 레이저 기술의 기초를 만들었고 테오도르 마이만이 1960년 최초의 레이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2023년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루스, 안 윌리에가 무려 전자의 움직임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조금 상상해 볼까요?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컴퓨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소자의 스위칭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컴퓨터의 작업 처리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나노 기술, 반도체 기술이 전자의 움직임과 속도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의료학에서는 더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 치료를 할 때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세포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의료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작은 단위까지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아토초 펄스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눈이 되어줬고 이 기술은 앞으로의 미래를 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더 작은 단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 첫 번째 참가자 충원고등학교 2학년 김동준 학생의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충북과학고등학교 우리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명준 학생입니다. 무대 위로 모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명준이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학의 재미, 특히 mRNA와 백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독감 주사와 코로나 주사 맞으셨나요? 전 지금 둘 다 맞았는데요.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면역 기억 반응을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감과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감 같은 전통적인 백신들은 약화된 바이러스 또는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억 반응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mRNA 백신은 조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mRNA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DNA에서 곧바로 단백질로 변환되는 것이 아닌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 RNA, mRNA입니다. mRNA는 DNA 특정 부분의 정보를 복사하고 있고 리보솜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은 m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mRNA 백신의 원리는 병원체의 일부 조각을 담고 있는 mRNA를 몸의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리보솜은 주입받은 mRNA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물질로 판단하여 면역 기억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mR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실제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고 대량 생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널리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큰 두 가지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염증 반응과 두 번째로는 쉽게 분해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노벨상은 첫 번째 문제점인 과도한 염증 반응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 반응은 토올 유사 수용체가 RNA를 인식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RNA는 그러면 우리가 토올 유사 수용체가 RNA를 인식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서 RNA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유리딘을 메틸 슈도 유리딘으로 치환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토올 유사 수용체와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염증 반응의 증표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량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포 속에 들어갈 때 쉽게 분해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했습니다. 지질 나노 입자를 활용해 RNA를 코팅해 주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RNA 기술은 앞으로 단순히 백신만이 아닌 개인형 맞춤형 암 치료제와 같은 무궁무진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mRNA가 우리 의학에 바꿔올 역사를 기대하며 다 같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경연이었습니다. 김명준 학생의 발표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다음은 청주중앙여고에서 왔네요. 2학년 노소연 학생이 준비한 경연입니다. 준비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중앙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소연입니다. 요즘 흑백요리사가 유행이죠? 흥미롭게도 요리의 과정들이 우리 몸에서 mRNA 백신이 작용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닮아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mRNA 백신은 기존에 바이러스의 항원 자체를 주입했던 백신들과는 달리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 정보를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시작할 텐데 문제는 체에 대해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 내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지질은 이온화 지질로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지질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체내에서와 실험실 환경에서의 pH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는 양전하를 띤 혈장 단백질이 mRNA에 흡착되어 세포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해 주는데 이를 막아주어야만 우리가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H가 높은 수용액의 경우 수소 이온 농도가 낮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서 혈장 단백질이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게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간 mRNA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같은 겁니다. 요리사 리보솜이 이 레시피를 보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뚝딱 하고 만들어내면 미식가인 면역체계가 이 요리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합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할지 파악해서 다음에 다시 이 요리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시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리사 기억세포가 모두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이때 mRNA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특정 요리법을 배운 후에 더 빠르고 능숙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항원을 기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RNA 백신 작용 과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소연 학생의 경연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연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지원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네 번째 경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mRNA입니다. 저는 이 이토록 작은 물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인 mRNA에 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mRNA 백신은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저는 mRNA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DNA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우리 몸에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DNA의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에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DNA가 단백질로 직접 번역을 할까요? DNA는 매우 귀중하다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세포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mRNA라는 DNA와 상보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mRNA가 전사가 되어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고 mRNA의 이름 메신저 RNA처럼 매개 역할을 해서 이 단백질 생성 공장인 리보솜으로 갑니다. 이 리보솜에서는 코돈과 안티코돈의 관계에 따라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역을 거치고 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mRNA 단백질은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항원체를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낮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mRNA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명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매우 불안정해서 이중나선과 달리 단일 구조라서 매우 변형에 취약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이 카탈린 카리코 그리고 드루 와이스만입니다. 이 두 분은 mRNA의 안정성을 개선한 것으로 가장 많이 업적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정 뉴클레오타이드를 유사 뉴클레오타이드로 치환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했으며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또한 높여서 mRNA가 체내에서 바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모더나와 파이자에서도 이 mRNA 이분들의 연구를 토대로 mRNA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방률은 무려 95%나 되고 저희를 3년 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저희를 구해줬습니다. 저는 과거의 노벨상 주제 이 mRNA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모두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mRNA와 같이 어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mRNA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학생의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섯 번째 경연을 함께할 학생은 형석고등학교에서 왔고요. 1학년 서예담 학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석고등학교 1학년 서해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mRNA인데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3번이나 걸리면서 과연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일반적인 백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 즉 mRNA 백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mRNA라는 특별한 우편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 배달부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정보를 담은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편지는 경비가 삼아만 아파트 같은 우리 몸속으로 배달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을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 편지는 세포에게 바이러스의 필수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세포들은 이 편지를 꼼꼼하게 읽고 지시에 따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면역 시스템이라는 경비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경비원은 단백질을 감지하고 이건 외부 침입자야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면역 시스템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외부의 적으로 판단하고 또 방어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 면역 시스템은 기억세포도 만들어내는데요. 이 기억세포는 바이러스의 정보를 기억하고 나중에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mRNA 백신 덕분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우편 배달부가 보낸 편지, 즉 그러나 mRNA 백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mRNA 백신은 우리에게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암울했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도 뭐 중간에 좀 위기도 있었고 중간에 좀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담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잘했으니까 괜히 너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경연대회 참가자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오승현 학생 만나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도 6번째 우리 오승현 학생의 경연이 끝이 난 후에 이제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남아있는 친구들도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고 1학년 오승현입니다. 알파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파폴드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AI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RNA를 진행하면서 AI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동안 이제 이 mRNA와 이 단백질 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는 세포 속 배달 시스템에 대해 아시나요? 저희 사장님인 DNA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명령을 내리시죠. 사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 지시서를 저희는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공장에서는 이 지시서대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죠. 이것이 바로 저희 몸이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좀 더 상술해 보자면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유전 물질들을 세포질 속 리보솜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mRNA입니다. 그나저나 mRNA 백신으로 저희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노벨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방법은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적어뒀습니다. 근데 mRNA 백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mRNA 백신을 이제 설명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백신은 저희는 이제 바이러스 장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합니다. 초기의 백신은 이제 말단들, 약한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로 저희는 군대를 개편해서 이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mRNA 백신은 조금 달라요. 그 장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파이를 인수합니다. 그럼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정보들로 군대를 개편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mRNA 백신의 메커니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RNA 백신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면역 반응의 자극을 완화시켜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흥미롭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반응은 원래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적응 면역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특이성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의한 보호 면역과 항체와 T세포가 존재합니다. 선천 면역은 즉각적이지만 과도할 시 염증이 일어나고 특이성과 기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적응 면역이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천 면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도할 때 염증이 생긴다 했죠? 그리고 mRNA 백신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이 면역을 이제 완화시키기 때문에, 자극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면역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mRNA의 백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6번째 참가자 오승현 학생이었고요. 중간에 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옛날 생각이 좀 났네요. 자, 7번째 경연 참가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우리 유현 학생이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청주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유현입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번 발표 주제로 아토토펄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리 쌀, 보리 쌀. 여러분, 어리죠? 이 게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만약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 우리의 손을 오므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아마 상대방의 주먹은 영영 잡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0.1초에 한 번 우리의 손을 오므릴 수 있다면, 네, 아마 보리보리쌀 게임의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 주먹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부지런히 살아온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이 나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10의 18승초가 되는데, 아토초라는 것은 10의 18승분의 1을 뜻합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이제 감이 오실까요?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빛의 진동이 아토초 펄스죠. 이런 아토초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여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기게 되는데요.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의 거리는 무려 50피코미터로 할 정도로 짧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올 뽑습니다. 이 뽑은 머리카락 한 올을 1000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런 다음 다시 2000번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두께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떤가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토초를 이용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빠른 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전자의 속도를 뛰어넘는 빛의 파동을 만든 거죠. 이런 빛의 파장도 주파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무언가를 더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빛의 파장의 주기가 아토초 수준으로 더 짧은 주기의 레이저 펄스까지 만들어냈고, 이런 아토초 펄스를 이용하면 극단적으로 빠른 전자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토초 펄스를 통해 우리는 초정밀물값 수술은 물론 체내 약물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암세포가 저인되는 과정을 분자 단위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전 노벨과학상 받았던 펜토초 발견에 이어 2023년 노벨과학상인 아토초 펄스. 이제 과학자들은 아토초보다도 짧은 잽토초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다음 노벨과학상에서 잽토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성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우연 학생의 경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 두 학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좀 오래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 경연은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학년 이유찬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경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 2학년 이유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소년 페인랩의 주제인 청소년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의 주제인 아토초 펄스를 여러분과 간단하고 재밌게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만약 저와 사회자님이 10m 정도 떨어져 있다 가정을 하면 제 박수 소리는 사회자님까지 0.03초 만에 전달될 것입니다. 정말 짧죠? 근데 그 시간에 3경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아토초라고 합니다. 아토초는 100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엄청 작은 시간으로 인간이 측정한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뜻합니다. 보통 아토초 펄스 발생 과정에서 고차조합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고차조합파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장에서 입자가 방출하는 고주파 광학적 신호를 뜻합니다. 특정 파장의 고강도 레이저를 입자에 입사시켰을 때 전자는 터널링 이온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자로부터 멀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전자 이온화 현상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레이저장의 부호가 변환되면서 멀어졌던 전자가 다시 입자 방향으로 가속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휴! 고차조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차조합파는 레이저장의 반중위마다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레이저 주파수의 짝수차 조합파는 상쇄되지만 홀수차 조합파는 유지되게 되어 그 특성으로 인해 고차조합파가 생성이 되고 고차조합파를 짧게 압축하면 아토초 펄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네이처지에서 발간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현상은 원자 단위뿐 아니라 CO2와 같은 분자 단위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 아토초 펄스를 분자 단위의 역학적 운동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여 분자의 축을 회전시키거나 전자 이온화 과정의 일관성을 제어하는 데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현상은 마치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변주를 가할 수 있듯이 이런 분자의 역학적 운동의 제어는 전자 움직임의 일관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양자간섭의 시간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고 극단적인 파장의 위상 제어와 같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의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포스텍에서는 이런 아토초펄스를 활용하여 나노입자의 역학적 운동을 제어, 화학 반응을 제어하거나 극고속 분자 동역학을 규명해내는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토초펄스는 인간의 시간 분해능을 확장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려보지 못하고 규명하지 못했던 더 작은 단위의 과학 표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토초펄스와 같이 인간의 인식식평을 더욱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여러 과학기술들이 성장되어 인간 기술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번째 경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학년 이유찬 학생이었고요. 어느덧 오늘 페인맵 경연대회 마지막 참가자네요. 우리 제천고등학교 1학년 한현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연은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중등부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고등부 마지막 순서이자 전체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몸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와 같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저는 통합과학 생명시스템 단원에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배우며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최초로 mRNA 백신을 개발한 커틸린 커리코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이번 페임랩 발표 주제를 mRNA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생물은 자손에게 DNA를 물려줌으로써 그 생물종의 독특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건물의 설계도라고 하면 그 건물을 짓는 인부이자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물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DNA는 30억 쌍 정도의 염기를 저장한 생명 시스템의 중앙 통제소로 세포핵 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운반해줄 운반체가 필요한데요. 이 운반체가 바로 메신저 RNA, 즉 mRNA입니다. 단백질로 번역되기 위해 전사된 mRNA는 그 주형이 된 DNA와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리보솜에서 코돈 순서에 따라 아미노산을 만들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특정 단백질로 형질이 발현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이와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는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게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mRNA 백신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방식의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했지만 mRNA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지시하는 유전 정보를 mRNA의 형태로 주입하기 때문에 세포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mRNA 백신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면 우리 몸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판단해 항체를 만들고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mRNA 백신은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백신 자체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부작용과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불안정성, 그리고 mRNA 형태로는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 그 결과 인체 내에서 선천적 면역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항체를 만들기 위한 mRNA의 전사 후 변형에 대한 혁신, 항원으로서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 지질 나노입자 개발 등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암을 포함한 난치병의 대처를 위해서 mRNA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였습니다. 현아,
잠깐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참가자라 우리 친구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에 중등부 참가자였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혹시 입상했나요? 네, 작년에 중동부 최우수상 받았어요. 최우수상. 그러면 작년에 중등부 때도 그렇고 올해 고등부 때도 그렇고 본인만의 뭐 준비 노하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이 있어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좀 준비를 했었어요? 이 페임랩을. 작년에 2분 30초에 타종이 울렸을 때 조금 버벅거렸던 기억이 방금도 있어서 살짝 조금 멈칫했죠? 네, 이번에 1년 내내 준비를 했는데 그 점은 잘 보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 된다면 2분 30초의 벽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친구들이 그 2분 30초 종 올릴 때 살짝씩 멈칫을 했어요. 아마 그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참가할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2분 30초의 벽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네,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냥 제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한 우리 현이에게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등부와 고등부 총 18명의 참가자의 친구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내용들이 각자 전부 다 뭐 주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각자 조사하고 뭐 준비하고 했던 모습들이 전부 다 달라서 아마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거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등부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심사평 또 안 들으면 서운하죠. 최배영 교수님 먼저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예, 최배영 교수님. 일단 제가 오늘 심사를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그 발표를 다들 잘 하셔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한국 과학계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을 하면서 이미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을 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 구글에 치거나 AI에 치면 요즘은 GPT가 잘 가르쳐줍니다. 그쵸? 근데 그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을 연구를 하게 될지 무슨 일을 연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새롭게 이룩한 일들을 바탕으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것은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표를 하는 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좋은 그 역량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봉영 연구사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많이 떨렸을 텐데 준비한 발표를 끝까지 잘 마친 학생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과 대견하다는 말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 페임랩의 취지에 맞게 오늘 발표가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 가지고 있는 과학자의 꿈을 계속 잘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요. 옆에서 보면서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모습들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또 친구들의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오늘 저도 긴장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수고 많았어요. 우리 아까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수했던 친구들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상처받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뭐 많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실수를 함으로써 또 다음 자리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또 좋은 성적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사 집계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15분에서 20분가량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13분까지 들어오셔서 자리 착석해 주시면 4시 15분부터 시상식과 함께 오늘 페임랩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4 우리 충북 청소년 페임랩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제 손에 다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상을 못 받는 친구들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좋은 성적 거둬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가 선물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시상을 못 받은 친구들은 기념품이 다 있으니까 선물을 꼭 받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우리 성현아 교수님의 총평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대표로 우리 위원장 네, 앞쪽으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성현아라고 합니다. 네. 박수 안 쳐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박수 받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사실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심사를 하러 왔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긴 시간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누구를 대상을 주냐, 최우수상을 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0.1점 차이로도 1등과 2등이 갈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했다. 아까 전에 이제 몇 번 온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상을 못한 친구는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떨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온 만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온 만큼 잘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만큼 연습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바로 그게 이제 페임랩의 취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과학자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발짝을 뗐다라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고생하셨고요. 어떤 일이 있든 올해 뭐 상을 못 하신 분은 내년에 하면 분명히 상 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실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식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중등부와 고등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 합친 대상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선물도 정말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심사위원장이신 성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부 장려상부터 시상하도록 하죠. 시상에는 우리 최배영 교수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발표 후에 고등부 발표할 거고요. 오늘 맨 마지막 대상을 발표하면서 오늘 페임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부 장려상 세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광중학교 김호연, 동성중학교 박채원, 송절중학교 백민승 학생 축하합니다. 자, 네. 우리 친구들이 교수님 마주 보세요. 그리고 인사하면서 시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 차례차례 전달해 주시죠, 바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장려상에게는 에어팟 4세대가 선물로 증정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께서 가운데 서주시고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시죠. 네. 그리고 친구들은 이거 팻말 보이게 잘 들어주시고.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등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우수상은 황민경 선생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고요. 중등부 우수상 두 학생 발표하겠습니다. 서현중학교 강예린, 괴산북중학교 박온유 친구 축하합니다. 자, 우수상에게는 애플워치 10 GPS가 상품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약 50만 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선생님께서 가운데 서주시고, 네, 마찬가지 기념사진 촬영하죠. 네, 카메라 봐주시고. 축하합니다. 다음은 중등부 최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우리 김영찬 교수님께서 시상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6이 선물되겠습니다. 오, 오늘 상품이 푸짐하네요. 자, 과연 이 선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중등부 최우수상 탄금중학교 박준성 축하합니다. 준성아,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차렷 인사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교수님 같이.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등부 최우수상은 우리 박준성 친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시상하겠습니다. 고등부 마찬가지 장려상부터 함께 할 텐데요. 장려상은 우리 성현아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 에어팟 4세대가 상품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장려상 세 팀, 세 학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장려상은 청주여자고등학교 유현, 충북과학고등학교 김명준, 충원고등학교 김동준 축하합니다. 자, 차례차례 와서 우리 교수님 바라보고 인사한 후에 시상 받으면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차렷 경례. 자, 새 학생에게 축하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시고 교수님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양쪽에 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올까요? 네, 앞으로 두 발자국, 세 발자국만 놔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이봉영 연구사님께서 시상에 도움을 주시겠고요. 마찬가지 애플워치 12 상품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우수상 2명이네요. 고등부 우수상은 청주중앙여고 노소연, 충북과학고등학교 오승현 축하합니다.
네, 차렷 경례 시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죠. 연구사님께서 가운데 서주시고,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 수상입니다. 김영찬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고요. 아이폰 16이 수여되겠습니다. 고등부 최우 수상은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이유찬 축하합니다. 네, 마주보고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기념사진 촬영 같이 하도록 하죠. 축하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4 우리 충북 청소년 페임랩 대회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상 시상은 우리 박병준 센터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2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3이 상품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대상은 제천고등학교 한현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함께했던 충북 청소년 페임랩 경연대회 대상은 우리 제천고등학교 한현 친구가 수상을 받게 되네요. 축하합니다. 자, 마주 보시고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수상을 못 받은 친구들은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내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시상을 못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 겸 손난로를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무대 쪽으로 와서 기념품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기념사진 촬영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차례차례 잠시 후에 나오셔서 순서대로 기념사진 촬영하신 후에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단체 사진을 좀 찍을 텐데요. 우리 참가 학생들 모두 다 일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오늘의 추억을 또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전체 나와서 심사위원분들과 단체 사진 촬영하고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